아, 내가 노동당 간부다,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신분 표식이 바로 어떤 담배를 피우는가 이겁니다. 무려 70년 동안은 우리가 다른 시스템에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를 모르면 계약하거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 경협을 해서 합작을 하면 스마트폰 가격이 5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팔아 먹고 살아도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상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금방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를 이루었는데, 자, 그럼 이걸 먼저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미조 관계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하잖아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조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조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쉽게 말하면 평화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대목이 좀 대한민국을 배려한 대목 같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VIDC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북한이 미국에 좀 배려한 것 같아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복구한다. 전쟁 포로 유골은 이미 진행되어 왔댔습니다. 그런데 새로 첨가된 것이 전쟁 포로와 실종자가,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6.25 전쟁을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진호반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미군이 희생됐어요. 그때 이미 복구되어 있던 것들은 이미 송환해 오는 과정에 중단됐지만,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 행처를 못 찾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배려하는 의식 같고요. 세 번째 조항은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 북미 회담을 말하자면 알선해준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려가 좀 들어간 대목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보시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 큰 틀만 합의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저도 지켜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우리 합의를 했다, 아주 훌륭한 걸 했다 하고 같이 사인하고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또 트럼프 대통령 평양에 초청하겠다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인천에 가서 통일 교육을 하고 오면서 꾸준히 시청했는데 결국 느낌은 그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최대의 소망인데 그 큰 해결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조미회담, 여기 그대로 있는 대로 북미회담 아니고 조미회담이죠. 이거 조미회담이라고 했잖아요. 미조 관계라 했는데 조미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자,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누가 더 득이 되고 누가 열매를 가져갔겠는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아니라도 분석할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첨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첨부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에 발표된 역사적인 조미회담 결과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과에 있어서는 미국인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것이고 북한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그 디테일한 일들은 굉장히 많은 복병이 숨어 있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만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쪽에서 바라볼 때는 북한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걸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문제 쪽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이 차이로 비하면 아들뻘 되기도 하고 손주뻘 되는 그런 정도까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회담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이렇게 두드려주는, 항상 두드려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미국 국민들도 다 볼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북한 쪽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한 김정은으로서 많은 걸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마 자기들 식으로 분석하면 최고 넘버원이 세계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미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인공기를 굉장히 크게 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등한 자격을 했다. 아마 자기 쪽에서는 굉장한 걸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경제 문제, 북한의 문화, 그리고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장마당과 북한의 미래, 이 세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상식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제일 밑에 북한 주민이라는 저 자리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넣으면 그 위에 법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법 위에 노동당이 상위에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어겨도 괜찮아요. 근데 노동당 지시가 먼저예요. 그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법에 익숙 안 돼가지고 꽤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항상 법보다도 노동당 지시가 매일 내려오고 거기에 익숙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노동당 위에 10대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기에 잠시 설명드리면 10대 원칙에 10가지 준칙이 있는데 그 사례가 어떤 거 있었냐면 북한에 작년에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그분이 회의하다가 졸았다고 해서 처형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거는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졸았다고 죽일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돼. 다 남한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북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사실관계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왜?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이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5조에 보면 신격화, 신조화라고 한 겁니다. 신처럼 모시라고 했는데 신이 인민군 장성들을 놓고 열심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졸았으니까 숱한 사람 보는데 바로 옆에서 졸았으니까 불경제에 걸린 겁니다. 10대 원칙의 5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처리해봐. 알아봐. 내사를 해봐. 내사를 해보니까 벌써 김정은 최측근 같은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최상위층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김정은 만세 불러주고 돌아서 별짓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집에 뒤지니까 달러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마약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죠, 쉽게. 근데 북한처럼 부패한 국가는 특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결국 10대 원칙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역으로 보면 북한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북한은 시스템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법 위에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에게 10대 원칙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70년대 말인가요? 그 이웅평이라는 비행사가 비행기 미크기 몰고 온 사실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2대 체제로 나갈 때입니다. 아니 비행사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왜 남조선에 비행기 몰고 갔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 이웅평의 동생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비행기 못 탄다고 비행사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비행기 몰고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어떤 지시를 내려냐면 이제부터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비행사만은 처벌하지 말아라. 비행사 가족을 처벌하지 말아라. 지시문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번의 강제 북송 당하고 대한민국 왔는데요. 처음에 탈출해가지고 와서 잡혀서 북한 감옥에 갔을 때
심사, 보위부, 경찰에 처음에 어떻게 돼서 중국 가게 되고 어떻게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질문이 대한민국은 뭐라 그러죠? 잡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물어보는데 거기는 그것이 아니고 당신의 가족 친척 중에 직계 친척 중에 비행사가 있어요? 이걸 물어봐요. 있다면 가 보내줘요. 왜냐하면 지시문이 김일성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북한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겪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상화 시스템으로 구성된 사회고 북한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강의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북한은 경제 시스템이 궁정경제, 노동당 경제, 특수경제 이렇게 세 부로 갈라지고요. 총리가 관할하는 경제가 결국 네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궁정경제는 뭔가 하면 노동당 39호실, 이번에 이수용 그분이 이제 그 조미회담에 나갔더라고요. 그 김씨 3대 일가의 수견인이에요.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궁정경제를 관리하는 그게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을 위성을 내려다보면요. 공장 기업소가 다 멈춰서 굴뚝이 연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연기가 나는 예를 들면 평북도 정주재련소는 지금도 굴뚝이 연기가 나요. 위성을 내려다보면. 그것이 바로 궁정계 39호실 산하에서 금을 재련해서 하는 공장이에요. 이거는 총리가 관할 못합니다. 북한 노동당이 300만 원 당원들인데 그 중에 매 당원들은 0.001g의 금을 바쳐야 돼요. 그걸 모아서 녹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 궁정경제에서 재련소까지 운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사권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가지고 있다는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특수경제라는 거 있습니다. 이경제라고 하는데 이 경제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곳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이경제위원장이 다이렉트로 김정은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그 누구도 관리 못합니다. 그리고 내각이 있는데 내각 총리는 이 두 가지 궁정경제, 특수경제를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총리는 뭔가 하면 인프라, 철도, 도로, 항만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경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는 시장이 지금 20년 동안에 존재해가지고 시장에 주민들 손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북한의 시장화가 20년 동안에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 통계 숫자입니다.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북한은 146, 100달러, 200달러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역총액도 뭐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복지는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북미 회담이나 남북한의 대화 뒤에 숨어있는 이런 실체들이 지금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잘 진행돼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북한의 원산항이나 청진항에 미국 배가 투자가 들어가고 또 혹시 일본 배가 갈지도 몰라요. 또 서해 쪽으로 남포항으로 남포항이나 해주항에 대한민국 배가 올라가고 중국 배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경제 투자가 진행되면 아마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자,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비자금입니다. 당자금. 두 번째가 핵과 미사일 군수경제. 세 번째가 주민생활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북한에 손 들고 나오게 된 동기가 이것도 다 끊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 지금 예하벌이 나와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나라들이 나가 있는 그 예하벌이 나와 있는 식당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건 내각에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요. 이쪽에서 나가는 라인이 많아요. 여기서 예하벌이를 나간 사람. 이쪽 라인이 많이 나.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중국까지 완전히 잘라버렸잖아요. 제가 중국 쪽에 그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60년, 70년 역사에 저도 처음 봤어요.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한다면 옷에 중국의 옷까지 나갈 수 있다. 내의까지는 나가는데 자크가 달린 세부치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쪽에서 북한하고 무역하던 사람들 다 들여보내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 북한하고 무역하던 중국 사람들 잡아들여다가 세무조사하고
그리고 내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도 돈줄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쪽에서 손을 들고 나올 수 않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건 왜 가지고 있죠?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의 상위 10% 안 되는 최측근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다 보장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경제 구성이 이런 시스템으로 인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7차 대회를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했는데 총리가 예를 들면 총리가 북한을 제2경제 노동당 경제를 관할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관할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북한에서 특급 기업소라면 직원이 한 10만 명 되는 특급 기업소 지령실에 있었댔어요. 지령실에 종합 지휘실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제일 큰 특급 기업소가 종업원이 한 10만 명 되는 특급 기업소, 여기 말하면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이나 같죠. 근데 그게 직동 탄광의 또 특급 기업소의 또 특급 그 광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정전돼서 5분 정전됐어요. 8분 정전되면 직동 탄광 그 큰 탄광이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탄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물에 잠기게 돼요. 자, 그래서 지령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각에다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자, 전기를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직동 탄광 전체가 물에 잠긴다. 왜? 물을 푸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광들은 지하 수심에 500 내지 1000m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물이 잠기는 거죠. 물 못 푸니까. 자, 그래 난리 나서 내각에다 전화해서 빨리 전기 보내달라. 전기가 정전됐다 하니까 내각에는 그쪽에서는 한전이라 안 하고 급전이라고 합니다. 내각 총리실 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위에 있는 지령실에도 전기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내각 총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총리도 지금 전기가 어디 빠져나간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에는 상식적으로 500만 킬로와트시가 필요한데 지금 235 킬로와트시, 만약에 억 킬로와트시, 230억 킬로와트시니까 절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방에서 끌어내가는 거,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기를 뽑아내갔는데 총리가 어디를 빠져나간지 전기를 찾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분까지 다 되니까 7분까지 됐을 때 8분만 되면 온 탄광이 물에 잠기면 그 복구하는 것도 수십 년 걸려야 될 판인데 진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총리가 급하니까 이석이한테 전화한 겁니다. 1석이가 누군가면 김정은이가 앉아서 다 사인 정치하잖아요. 김일성이 사인 정치하는데 그 일일이 사인 못하니까 1석이가 사인 대신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권한, 김정일의 권한을 쓰는 사람이 1석, 2석입니다. 지금 이번에 김여정이가 1부부장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공식 직업이 서기실 실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1석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사인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권한을 하고 이 경제 문제 보는 것이 이석인데 이석이한테 보고한 거예요. 보고 받자마자 이석이가 전기를 찾아다 이어줬어요. 그 사람 어떻게 찾아나면 이 군수경제 쪽이 아니면 당자금 하는 쪽에서 전기를 끌어간 겁니다. 근데 그 총리한테 말 안 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총리가 이제는 내각 책임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관리 책임제 해서 계획경제대로 안 하고 책임적으로 기업관리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총리한테다 앞으로 전기 문제고 모든 문제를 간섭하게끔 상무위원 자리에 5명이 상무위원 자리에다가 군사위원 자리까지 져서 이경제에서 전기도 빼내가고 간섭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될까요? 북한은 수십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예하고는 따로 별도로 지시 안 내려오는 한 이경제위원장은 다이렉트로 김정은 밑에 자기가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개혁 총리, 이 사람 굉장히 곡절을 겪었다가 결국은 자, 북한이 주장했던 얼마 전까지 주장했던 핵과 경제 건설 병직 노선이었는데 이렇게 이 도표를 제가 그렸던데 지금 물론 이게 지금 파괴됐죠. 핵과 경제를 돈이 제한되어 있는데 같이 나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핵은 포기하고 경제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근데 이미 돌리고 보니까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진, 핵과 경제병제, 국방부는 이경제 산하는 북한의 자강도의 지하에 모든 이경제 산하 핵무기 만들고 군사시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강도에 한번 가봤는데요. 지하에요. 지하에 특급 기업소 규모의 지하에 공장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진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할 것인가. 자,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하려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핵물질. 북한에 우라늄이나 핵물질이 많잖아요. 우라늄. 두 번째, 핵시설입니다. 세 번째가 핵무기예요. 그 세 개 다 폐지하려면 우선 핵물질, 우라늄 강사 멈춰 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시설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번처럼 폭파해버리면 돼요. 근데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공식적으로 20개라고 하는데 제 보기에는 20개 중에서 이번에 트럼프 길을 살려서 다음번에 김정은이 초청할 때 야, 나도 살아야 될 텐데 너도 뭘 해라 하면 트럼프도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내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뭔가 들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핵무기를 몇 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하게는 북한이 이번에 미국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쏘 하는 거예요. 또 쏘. 왜? 20개 중에 자 노출된 게 20개면 20개를 갖다 미국에게 날라다 놓던 북한의 제가 알고 있는 탄광강산의 지하경도가 무슨 군수 지하 경제 말고요. 탄광강산만 해도 지하 1000m 되는 탄광강산이 2000개가 돼요. 핵물질, 핵무기 요만한 거 꼼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원리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상징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알면 북한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문제는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보면 북한에 사실 이쪽에 돈이 제일 많이 가 있어요. 북한은 사실 은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중앙은행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창강은행, 대성은행, 고려은행, 해외무역은 이거는 이제 노동당 39호실, 군수경제, 군대보위부, 경찰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여기 접근을 못합니다. 또 일반 탈북민은 이런 게 있다 없다도 모르는 분들이 꽤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호텔, 휴양시설, 식당 다 이쪽에서 나가는 라인들입니다. 12명이 식당 종업원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각 산하에서 무역국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 호위국 1여단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김씨 3대 지도자들의 특각, 휴양시설을 관리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군대, 보위부, 경찰의 정치범, 수용소, 교도소를 다 따로 관영하고 공장 이것도 오리 목장, 돼지 목장 다 가지고 있어요. 당 조직 지도부라는 게 북한에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다 조직 지도부는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당 군수공업부 39호실, 당 38호실 이거는 다 궁정경제와 연결된 쪽인데 당 조직 지도부에서 임명은 하지만 그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김정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현황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그래서 총리 6명이라고 제가 이름 달았어요. 경제강의 제가 나가면 북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총리가 6명이다. 그건 뭔 얘기냐? 총리 6명이 나라가 있냐? 그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전기를 제가 가끔 뽑아내가는 거. 돈을 화폐가 이렇게 6쪽에 갈려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말하자면 궁정경제, 군수경제, 내각, 시장경제. 그럼 2개는 뭐냐? 2개는 보위부, 보안성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 이제 6명이 총리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좀 그래 이거 시스템이 그렇네 하는 거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부터 북한의 주요 경제 자산에 대해 볼 건데요. 자, 북한의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북한의 잠재 가치가 굉장하죠. 자, 석탄, 갈탄, 금, 동, 아연 이렇게 굉장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무려 24배입니다. 자, 이게 광물자원 분포도인데요. 이게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온 지도인데요. 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가 잠재 가치와 매장량인데요.
예, 무려 이거 1183조 8천억. 예, 그 중에서 이게 마그네사이트라는 게 이게 뭔가면 대한민국 자동차를 잘 만들잖아요.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FE, 철. 예,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철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광물을 들여옵니다. 광석을 들여와서 녹이는데, 광석을 녹이려면, 철을 만들려면 1000도 가까운 온도로 녹여야 되는데 손바닥에다 녹일 수 없잖아요. 그게 노가 필요하잖아요. 녹이는. 그 노가 바로 마그네사이트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저거 30년 전부터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만약에 통일되면 경제 협력하면 싼 가격을 들여온다는 거죠. 또 마그네사이트로 또 가공하면 비행기 소재 있잖아요. 경 소재들을 만드는 데 씁니다. 아무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저렇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석탄이 꽤 많죠. 자, 그런데 이 밑에 그림보다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위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하고 북한하고 남북 경제 협력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중국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남북한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중국이 들어가서 바로 저렇게 다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저게 작은 규모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왜 더 못 들어갔냐?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기가 자기들 들어가는 데까지만 한 겁니다. 북중 국경에 중국 전기가 들어가서 북한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륙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바깥쪽에 무산강산도 바로 북중 국경에 두만강 쪽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전기하고 식량을 줘서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이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늦어지면 북한하고 협력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있어,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북한에 우리가 가장 이해관계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100%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북한에 이렇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 진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예, 이게 대한민국 핸드폰이 세계 어느 나라에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잘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애플사가 우리 라이벌이긴 하지만 또 중국도 지금 치고 올라오죠. 싼 가격으로. 하지만 어쨌든 잘 만들어요. 근데 스마트폰 가격이 제일 진짜 굉장히 좋은 거는 8, 90만 하잖아요. 보통 2, 30만까지도 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본 핵심 부품이 바로 히토르입니다. 근데 히토르를 우리가 전액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세계 2위의 매장량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해서 합작을 하면 스마트폰 가격이 5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팔아 먹고 살아도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북한하고 경제 협력하는데 핵심 자원들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마이크로전자, 정보통신기, 생명공학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북한의 석탄 매장량이 많습니다. 석탄 얘기하면 아니 석탄이 지금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원자력 있고 아닙니다. 북한에는 이 석탄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10위권인데 이 석탄 자원으로 북한은 사실상 화력발전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협력할 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전기를 갑자기 등짐 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린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만 갑자기 전기가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전기선도 늘려야 되고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에 있는 탄광 강산들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생산 능률을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프라 지원하는 동안에 시간을 벌 동안은 탄광 강산을 지원하고 또 이 탄광의 강산에 나오는 석탄을 가져다가 우리가 호주 쪽에서 수출하는 건 120달러에 수출하는데 북한에서 가져오면 30달러에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북한에 원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뻥이라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네. 물론 개발을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무려 북한 석유 관련 개발 일지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정주현 현대회장의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하고 평양에 갔을 때 그렇게 녹취록 이미 나왔잖아요. 김정일이가 정주영 선생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하면 이 평양 밑에 이 남포 앞바다에 있는 석유를 당신이 개발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기름 위에 또 올라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지질학적으로 볼 때 중국에 바로 이웃인 중국의 산동성의 지형하고 서해만하고 지형이 지형도가 딱 같아요.
그리고 이미 로드에 노출된 적이 여러 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개발 안 하느냐? 북한은 아시다시피 머니가 부족한 거죠. 투자가 부족하고,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원유를 개발하려고 하면 시출을 해야 되잖아요. 시출에. 근데 북한의 원유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영국의 아미닉스사에서 이미 북한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이렇게 기름띠가 발견돼서 이게 기름이 로드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90년대 말에 또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강성대국 총포 대포를 울린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북 유전되는 평북도 숙천 쪽에서 원유가 올라왔습니다. 산에 원유가 갑자기 나왔다고 주민신고 받은 거예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진짜 원유예요. 그런데 그게 로드 부분이 원유입니다. 그 뭔 얘기인가 하면 기름이 원래 기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기름은 반드시 이렇게 안반을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기름이 원유가 무기물인지 유기물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이 생겼다는 게 무기설이 있고, 유기설은 우리가 중생대 이전에 그 포유류 시대 때 짐승들이 많이 거대한 동물들이 썩어서 됐다. 유기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반드시 형성되는 거는 이렇게 안반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은 거예요. 로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기름이 발견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북한에 이게 무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꾸준하게 자기들이 힘이 모자라면 영국을 비롯해서 중국,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석유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다는, 과학적으로 논증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충북대학교 지질학자 이분이 제일 1인자인데 이분이 한번 TV에 한번 나오셨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에 지금 현재 확인된 건 10억 배럴, 굉장한 양입니다. 석유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그 4.27 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서 도보다리 때 USB를 줬습니다. 도보다리 때 줬다고 하는지 하여튼 단독회담할 때 USB를 줬어요. 그게 신경제 지도라는 거 이 내용입니다. 자,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해준다. 생각을 바꿔라 하면서 그때 USB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이 벨트를 먼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벨트를. 이 벨트는 결국은 러시아에 가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여기 삼각지에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굉장히 이 삼각 지점을 중시해서 이미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중국 여러 번 가봤는데 이쪽을 도로가 대도로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바로 연결되면 중국을 연결되고 러시아는 여기 다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 살리겠다는 거예요. 신우주로 나가는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북한의 철도 도로가 이거는 굉장히 한심합니다. 보통 이번에 길주 여기서 핵시험장 폭파했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여기서 가는 동안에 며칠 걸려요. 대한민국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제가 대학 때 여기 평양에서 대학 다니면서 여기까지 집에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3일 걸릴 때도 있었어요. 단선인데 도로가 노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이걸 먼저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복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선은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중국 들어가는 선은. 두 번째 이 선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이쪽에 마식령 스키장이요 이걸 지금 살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해관계를 접목해서 이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자, 북한은 이미 2013년에 경제개발 특구를 선정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라선지대, 라진선봉, 여기에 특구를 지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신우주하고. 그런데 이미 2013년에 이렇게 이 지역들을 자기들이 특구를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이건 뭘 말해주냐면 북한을 이미 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만 따로 법을 제정했어요. 임대법, 자본주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된다고 법을 만든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공개한 지역들입니다. 이걸 보면 제가 자세히 주목해 봤는데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개방한 건데
이 4, 5번 같은 거는 여기에 이경제라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자강도 이경제가 여기다 있어요. 이것도 개방하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북한은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법에 의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왜 안 들어가냐?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신뢰가 안 돼. 경제 문제 뭐 계약 체결하면 다음번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책임자로 바뀌어버려요. 왜? 책임자는 민간 기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임명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없어지니까 바로 이런 기초적인 신뢰가 안 돼서 이런 개발이 안 될 뿐인데, 아마 이번에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해결되면 경제 개발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동해 벨트, 서해 벨트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것 같습니까? 북한이 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돈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경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경제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죠. 반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는 뭐를 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인프라를 깔아주면 북한이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뭘 가져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발전된 자본이 섬에 갇혀 있잖아요. 바로 러시아에 중국을 나가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자동차 값을 알아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중고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게 팔아버리면 중국 사람들도 좋아지고 우리도 잘 사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 하나 팔아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바로 러시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못 가요? 갑니다.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죠. 근데 비행기로 하고 배로 가는 거하고 이 육로로 가는 차이가 뭡니까? 시간과 돈이죠. 특히 멀리잖아요. 최소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겁니다. 당연히 잘 살죠. 지금 우리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치고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지금은 투자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블루오션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게 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한 그걸 지금 실천에 옮겨주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북한에 투자할 지역들입니다. 이게 여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게 자강도 강계지구가 군수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핵과 미사일 만들.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식량 공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여기 남포지구고요. 이게 평남지구, 이게 원산지구, 이게 청진, 나선지구.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핫산, 중국의 동북하고 세계에 집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를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할 걸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자, 북한은 첫 번째 경제가 제일 낙후한 게 머니가 돈이 특수경제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 쪽은 기본 돈이 아닙니까? 두 번째가 인프라인데 제일 문제가 에너지입니다.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사실상.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철도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철도가 여기 다 해요. 지금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차가 하든 뭐 물동이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의 문을 활짝 열어도 들어갈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서해안은 해주. 우리가 그래서 14선언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에 해주까지 우리 들어가겠다. 해주까지 왜 해주까지 가요? 전기가 그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사실 평양 들어가고 푸죠.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두 번째는 인프라 문제에서 도로, 철도 이것이 굉장히 사실 이거는 우리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 강의할 때 보여주는 건데 철도로 이렇게 지구로 관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끊겨 있잖아요. 이거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 파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해상으로 공중으로 가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우리 한반도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신경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국가기업과 개인기업. 뭔가 하면 북한은 이미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급 시스템은 20년 전에 없어졌어요. 90년대 초반에 동구권 유럽에서 다 무너지고 러시아까지 무너지면서 북한은 이제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위성을 내려다보면요 공장기업소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내놓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주민들은 시장에 나가서 알아서
장마당에 알아서 사는 세상이 됐어요. 무려 2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장사 똑같이 시작하면 잘한 사람들 생겨요.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치고 올라가서 부동산 업자가 돼서 소위 돈주 붉은 자본가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래 요걸 약간 간략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북한 문화 강의를 제가 작년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앞으로 남북 경협 시대, 통일 시대가 오면, 지금은 뭐 회담을 하느라고 뭔가 정치적인 뭐 사이클 때문에 마주왔는데, 이제 경제 협력하고 통일하면 바로 북한 주민들 마주서고 기업가가 마주서고 민간 기업이 마주서야 되는데, 북한이 문화를 모르면 계약하거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려 70년 동안은 우리가 다른 시스템에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EBS 가서 좀 한동안 교육도 했댔고요. 그래서 문화에 좀 짚어볼 건데요. 북한은 2,500만 주민인데 상위 10%는요 행복지수, 삶의 지수를 할까요? 그쪽에는 여기보다 더 잘 살고 더 괜찮아요. 노동당 간부들이 상위 10%.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최하에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이걸 보려고 안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처럼 식량 공급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끊겨버려서 갑자기 그때 수백만의 아사자가 났다는 때가 그거예요. 사실 6.25 전쟁 때 다 죽은 남북한이 통틀어서 미군까지 16개 국가를 합해서 300만이 죽었잖아요. 사망했는데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평화 시기에 3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디테일하게 어렵지만 황장엽 북한의 2인자가 오셨댔잖아요. 그분이 말해가면 수십만은 죽었다 하니까 당원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식량 공급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때 저도 있어서 살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노동당 간부했고 식량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몰랐는데, 그때 어떻게 죽었냐면, 자, 식량을 매번 자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돈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식량을 줬단 말이죠. 시장에 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갑자기 제가 없어요. 옆집 떡떡, 쌀이 없는데 쌀 좀 달라. 나도 없어. 옆집 떼가는 거 없어. 저기 떼가도 없어. 다 없는 거예요. 자, 친척집이 가까운데 떼가는 거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장이야 있겠지 하고 농장에 뛰어가니까 옥수수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따르는데 총으로 쏜 거예요. 군인들 지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교사가 총에 맞아 옥수수를 따다 죽은 게 바로 그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정부를 믿었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거 알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두부 장사, 옥수수 장사. 식량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마당에 뛰져서 거기다 옥수수 심고 산을 베끼고 거기다 옥수수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옥수수가요 굉장히 잘 자라요. 제일 수확량이 많고. 그때 제 기억에는 어떤 미국의 재미교포가 미국에 옥수수 종자를 졌는데 그게 굉장히 수확이 났댔어요. 아무튼 그때 옥수수 음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이렇게 옥수수 음식이 그때 발달한 건데, 그때 주민들이 옥수수로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옥수수 과자 만들고 옥수수 술을 볶고 해서 이렇게 옥수수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 관련 음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드시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알려져요. 그래서 두부밥, 그때는 돼지고기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콩이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두부밥이라는 것들이 지금도 콩 음식, 인조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사람이 만든 고기라서 인조고기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것들이고, 그리고 북한에는 이게 단고기집이 많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이름 지어진 건데 북한은 개고기, 보신탕집이 꽤 많아요. 유럽 문화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폐쇄된 문화인데, 사실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단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하는 수단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북한에 지금도 제일 많은 것이 보신탕집이에요. 영양 보충하기 제일 쉬운 거죠. 그리고 토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치킨을 모른다. 저도 치킨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닭고기는 북한 주민들이 결혼식 할 때 먹어봐요. 자, 그건 뭔 얘기냐, 우리 흔하게. 자, 닭이 뭘 먹고 자라요? 닭이 풀 먹는 거 아니죠? 옥수수 먹자, 식량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민이 먹는 식량에는 닭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지도 못하고 닭이 지저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잡는 닭인데 그 닭값이 굉장히 비싸고 달걀이 비싸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이렇게 닭을 2마리 해서 신랑 신부 닭을 해서 거기다 고추를 물려서 그 상에다 올려놔 주는 겁니다. 그래 그걸 신랑 거라고 해서 뜯어서 손님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은 닭고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제 아는 여성분의 가족을 탈출시켜 보내왔는데 6살 난 학생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바게트에다 놓고 3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3일 먹고 나니까 그냥 턱 내려놓고, 근데 지금도 달걀 안 먹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걸 3일 동안 먹다라니까. 예.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좀 그 상징적인 건데, 아무튼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예. 자, 이게 백두산 들쭉술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하고 똑같이 생긴 건데, 블루베리는 그냥 심잖아요. 근데 저거 블루베리가 똑같은 종자인데 산에 해발 1000대는 백두산에 야생을 자라는 겁니다. 그 최고 유일빙이죠. 그거로 술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북한에는 이것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물로 북한 주민 전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북한 명절 때마다 최측근 간부들한테만 줘요. 예. 백두산 술, 이게 들쭉술, 이게 인풍술이라는 게 굉장히, 이거 45도짜리 술이에요. 45도 백로술. 예, 자, 그런데 이 술은 일반 주민들이 못 마십니다. 예.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냐? 살 수도 없고 비싸서 되지도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주로 어떤 술을 마시냐면 농태기 술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뽑은 자체 술을 먹어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진짜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뭐 대한민국 오니까 아직도 저는 익숙이 안 되는데 2차, 3차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데, 북한은 그냥 선자리에서 마시고, 예, 옥수수를 뽑은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젓가락 장단치고, 노래방이 따로 없으니까 젓가락 장단치고 춤추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술은 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예, 농택이라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로 만든 주로 음식들입니다. 이게 냉면이 보이죠? 이거 메밀을 한 거. 북한 냉면 유명하죠. 저기 북한 순대, 찹쌀 순대라고 하는 거. 이게 인조고기라는 것이요, 콩을 이렇게 스크류를 돌리면요, 예, 기름 짜지고 나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 인조고기라니까. 단백질이 좀 함량이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동안에 남북한 70년 분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말이 와전된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야, 이건 이상하다 할 거, 생활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건 반드시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가서도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인데, 이제 북한 주민 우리 바로 만날 텐데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남북한 주민이 만났어요. 학생들끼리 만나서 상대가 말하는 게 사투리도 있고 해서 이해 안 되면, 당신 그 메모지 주고 볼펜 줘 하면 알아 못 뜯어요. 쓸 종이에다가, 예, 원주필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원주필을 하잖아요. 볼펜을 원주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컵에다가 커피를 좀 주세요 하면, 그 아마 영어로 컵이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긴 곱부라 그런데, 곱부.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북한 주민들이 커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예, 맞아요. 예, 커피 문화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차를 마시잖아요. 차도 안 마세요. 그런데 없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 10%, 북한의 평양시라든가, 무슨 뭐 양각 호텔, 무슨 고려 호텔 이런 데도 있겠죠, 당연히. 요즘에 시장에도 나온다고 해요. 북한도 시장화가 되면서 주민들 속에서도 장사 잘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커피 마시는 사람 생기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커피 차 문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북민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화장실, 화장실? 여성들이 화장하는 장소인가 했어요. 이거 안 통합니다. 북한에 변소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예, 이렇게 위생실이라고 말해야 되죠. 예. 자, 제가 바지 하나, 북한에 가서 바지를 샀다고 하면, 바지를 사려면 벨트가 있어야 입을 거 아니에요. 벨트 달라고 그러면 전혀 알아못 듣습니다. 혁띠, 가죽 혁자. 혁띠를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어, 혁띠라고, 혁띠 하나 주세요. 끼워야 바지 입을 거 아니에요. 예. 자, 배터리 하면 저쪽에서 전지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큰 자동차에 설치하는 배터리, 그걸 배터리인가 해요. 예. 부탄가스, 부탄가도 있어요. 잘 사는 집에 이 휴대용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 잘 사는 집에서 놀러 갈 때 갖고 가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거죠. 예. 자, 그래서 술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줄쭉수 한구령이 술이 굉장히 고급 술이 아니에요. 상위 10%만 이런 거 먹는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인풍술, 백로, 인삼술 이거는 역시 10%, 20% 노동당 간부 잘 사는 사람만 먹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하는 것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 오늘 내가 독한 술을 먹었어. 그 좋은 술을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독한 술. 그러니까 센 술을 독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탈북민들이 술 세잖아요. 근데 보통 25% 이상이잖아요. 예, 그 독한 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밀주가 성행한다는 게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럼 북한의 주민들은 어떤 담배 피울까요? 예, 북한에서 아주 고급 담배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상위 퍼센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담배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텃밭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심어서 이렇게 마라초를 피워요. 예, 대다수 주민들은 텃밭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잎담배를 심어서 피운다는 거죠. 예, 이게 북한의 성천초라고 해서 굉장히 원래 그 성천초라고 해서 역사에도 우리 나옵니다. 담배가 그렇게 심어서 순하고 냄새가 좋고 뭐 아무튼 예. 그래서 북한에는 이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예. 대한민국 신분 표식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이다. 신분 표식 뭐로 하죠? 자동차죠. 예, 자동차.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집도 없어가지고 자동차 폼 잡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첫째가 자동차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거는 굉장히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북한은 내가 노동당 간부다.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신분 표식이 바로 어떤 담배를 피우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분들을 딱 만나면 주머니 이서 폼 잡는 담배 엮고 갔다가 탁 꺼내서 한 대를 탁 권합니다. 예. 무조건 담배고 나 이렇게 센 사람이다. 비싼 담배 피워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신분 표시 여기다가 김일성 배지 단 사람들도 신분 표시입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있고 배지 무조건 달아야 되는데 그 쌍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미회담, 북미회담 나올 때 이렇게 달았잖아요. 초상화 2개 이것도 신분 표시에 속하고요. 북한은 자동차가 노동당 간부들만 타는 거 그게 신분 표식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동차 타는 사람은 당연히 간부니까 그건 뭐 신분 표식이라고 구태여 말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스포츠는 뭔가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북한에서 없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 있잖아요. 야구. 예, 야구. 예, 이걸 북한 주민들은 야구 거의 몰라요. 선수들만 알아요. 야구. 야구 문화가 없어요. 예. 예, 참고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서울 사람이었어요. 6.25 전쟁 때 북에 올라갔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야구 체격 좋고 멋지셔서 근데 자기 야구 캐치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술 한 잔 드시면 그런 얘기했어요. 야구가 뭐예요? 하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건 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그 야구라든가 이런 걸 얼마 안 하고 예,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노는 문화. 예, 북한에는 5.1절에 단오날에 이제 대한민국 오니까 제가 조금 신기한 거는 저도 노동당 간부에 속했는데 뭐 꽃 구경 간다, 단풍 구경 간다. 굉장히 희한한 저 에린동산의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은 그거 안 됩니다. 예. 간부들도 갈 여력이 없어요.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명절에 온 가족이 직장에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서 체육 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북한도. 예, 그리고 여기에 주패 하트. 자, 북한에서는 쉽게 말하면 즐길 것이 없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와보니까 TV 채널만 해도 100개, 20개 돼서 어느 거 볼지 막 모르잖아요. 북한은 TV 채널 하나입니다. 오후 5시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끝나는데 그걸 딱 트는 순간에 우리 난가인민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팍 이래요. 그럼 그 한 번 보는 건 괜찮은데 한 10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막 바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어. 그럼 즐길 거 없으니까 우리 앉아서 이게 카드 놀이는 하자. 근데 그 카드라고 안 하고 주패라고 해. 예, 주패 놀이 하자. 주패 많이 놀고. 예. 그다음 어떤 좀 약간 젊은 청년들은 야 남조선 영화 아주 재밌는 거 있대. USB, DVD에서 이불 덮어놓고 몰래 듣는 거죠. 그러다 들통 나면 깜방 가게 되니까 깜방 가는 놈이 있고 또 깜방 가면 어떻게 튀어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라디오 드라마 보다가 그 잡혀온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게 북한 법으로 봤을 때는 합법이에요. 합법. 북한 형법에 183조, 184조, 185조에 사회주의 문화 침해죄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문화 침해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정한 영화, 지정한 드라마 위에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교도소에 갔다 법으로 찍혀져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오는 제 하나총 회장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체크하잖아요. 야, 요즘 평양시 어때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엘리트 대학에 다니는 상업대학에 오는 아가씨 왔더라고. 야, 제가 그 드라마를요 열흘 전에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 너무 놀랐어요. 야, 그거 잡히면 어떡해? $1,000 고이면 돼요. $1,000. 100만 원 정도 고이면 되는데. 야, 돈이 어디 있니? 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퍼센트 사람들은 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잡히면 깜방에 안 가겠다고 돈 주면 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류는요 굉장히 퍼져 있다. 이건 조금 오버하는 겁니다. 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깜방에 갈 일을 왜 하겠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못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류도 제한적으로 북중국경일 때 평양시, 신우주 뭐 이렇게 그 장사가 잘 되고 외국과 거래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서민들 다 한다. 그건 약간 좀 과장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제 사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김정은이 딜레마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텐데, 자, 미국 배 들어가고 중국 배 들어가고 한국 배 들어가고 한국 물자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자유와 민주 정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걸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막아내는지 고민이죠. 예. 아무튼 그것도 아마 국제사회가 아마 이제 그 결과를 아마 지켜볼 겁니다. 예. 자, 이게 북한 주민들이 주로 뭐 다른 거 즐길 거 없으니까 TV는 볼 것도 안 되고 라디오는 막 북한에서 라디오도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해서 주파수 고정 안 한 거 했다 큰일 나잖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우리 흔히 보면 요즘에 신문을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들여다보는 거 보이죠? 신문이 부족하니까 이 50명 작업반에 한 사람만 줍니다. 신문은. 그것도 노동당 세포비서 제일 말단에 그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독보를 합니다. 이렇게. 그걸 못 들으면 정세를 몰라요. 근데 그 독보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북한에서 제작한 신문 방송이 객관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리한 거 편집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세뇌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북한에 인터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들한테 제가 굉장히 충격인데 학생들 보고 매번 이거 퀴즈를 물어봐요. 북한에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요즘에 혹시 좀 있던데 당연히 인터넷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조금 사실 이거 무시하는 발언이 그렇지 뭐 우리는 조금 몰라도 괜찮아.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한국의 운명을 걸머질 이 세대, 지금 세대 학생들이 북한을 그렇게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다 있대요.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있나요? 하면 지하철이 다 있대요. 북한에. 평양시만 이렇게 힐 정도로 이렇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일교육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북한에 이렇게 놀 게 없으니까 하투놀이라 장기 하투 그 짝에서 주패라고 합니다. 우리 카드를 주패라는 저렇게 앉아서 공원에서 하고 장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둑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은 바둑알이 또 귀하기도 하고 바둑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자, 이게 제가 가끔 강의 나가서 질문 받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요즘에 저 노래 음악 반주실이라는 거 생겼대요. 근데 아무튼 북한에서는 노래방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가라오케 해가지고 라진 선봉에 혹시 있고 뭐 했지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그 MT를 갔댔는데요. 아니 MT를 가면 잘 마시고 그 경치 좋은 계곡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와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노래 잘하지는 뭐 보통인데 저는 노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했어요. 그거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언제 노래방에 있어서 그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노래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래방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노래방에 익숙돼가지고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시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남한 노래, 춤,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남한 말 따라하기. 자, 우리 있는 것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많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다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위성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지붕을 씌운 공식적인 시장이 463개가 돼요. 실제는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시장이 다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골목골목에 앉아있는 거 내놓고도. 근데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지금까지 꽉 막혀 있잖아요. 인터넷도 안 하고 주민들이 해외 나갈 수 없잖아요. 해외 못 나가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중 해외 절대 못 나가. 북한은 해외는커녕 지역을 벗어날 때 지금도 동행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열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수면에 잠겨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고 완전히 오픈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배고프던 사람들을 배부르고 잠깐 문화권에 올라가면 뭐가 돼요? 민주화 요구가 나옵니다. 그 민주화 요구 나오면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신처럼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리비아처럼 지도자 너는 안 되겠어 내려오라. 물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북한 주민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등소평이처럼 적정한 때 뒤로 물러서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등소평이는 그 사람이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계획 개방하고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인데 북한의 지금의 김정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3대를 걸쳐온 이 권력을 내려놓을까요? 권력은 아시겠지만 형제간에도 양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바로 이게 숨어 있어요. 자, 그럼 북한 주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TV 틀고 라디오 틀면 다 김정은 우상화, 수령 창가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신기하게 대한민국 노래방에 북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심장에 남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노래방 가서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휘바람 아시죠? 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학 교수가 저보고 MT가 밤낮 이거 부르라고 그래서 그 심장에 남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 가사가 보면 심장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것도 꽤 하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불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민요 있잖아요. 북한의 민요를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민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로 몽골, 중국, 필리핀까지 갔는데요. 그 동포들 만나면 같은 한민족 만나면 이 아리랑 있잖아요. 다 바로 그 다음에 박수 치고 서로 통해요. 그리고 나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 이거 다 알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청년들은 다 몰라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모르고. 아마 이제 부른 노래 같이 하라면 다 따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한민족의 노래가 아리랑, 나의 고향 이런 것들이 분단 이전에 불렸던 노래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북한은 요즘에 많이 대세가 우리 소원 통일, 이건 이번에 이게 대한민국 예술단에 올라가서 불렀잖아요. 그 다음 사랑의 미로, 이건 다 저는 북한에서 사랑의 미로 많이 불렀는데 이거 무슨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무슨 연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서 또 신기하게 그걸 또 체크하는 사람 없는지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 노래 요 정도 부르는 건 안 잡아갑니다. 근데 라디오를 나만 라디오 듣거나 나만 TV 보는 건 잡아가지만 이 노래는 요 정도는 다 이제.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남북예술단에 오고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예술단 보고 최진희 가수 보고 뭐라 했어요? 뒤늦은 후회란 노래 불러보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 요즘에 차 안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나한테도 잘못이 많다 이런 노래 아니에요? 뭐 사랑가요 비슷한데 이제 일단 이게 공개됐으니까 북한 주민들 많이 부를 것 같죠? 몰래 듣는 사람만 듣는 게 그 노래 불렀다면 잡혀가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남북한이 이번에 똑같이 4.27을 선언한 동영상 만들어 올렸어요. 남한에서 올린 거하고 북한에서 올린 게 똑같아요.
근데 거의 편집이 똑같은데 신기하게 한 가지만 다릅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까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편집한 거는 김정은이 육성을 싹 없애버리고 내레이션 했어요.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래 문재인 대통령께 어렵사리 북한에서 냉면 가져왔는데 그 먼 데서 가져온 거 아니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저 사람도 진짜 인간이 맞구나 했어요. 한국에 온 지 8년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세뇌가 안 빠졌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느 정도 그 몇 껍질 벗겨졌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이렇게 봤댔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제일 앞에 얘기했던 신격과 신조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이 김정일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라이브로 이제처럼 남한에서 올라온 영상 이제 그 영상 듣는 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물 마시고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순간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선동선전부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제 제가요 3대 지도자 육성을 진짜 라이브로 들은 게 처음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김정일의 목소리 들은 사람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다 그렇게 편집하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 매체를 그렇게 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세뇌화 과정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오늘도 보니까 김여정이 딱 붙어가지고 바로 송출해버려서 북한은 지금 바로 올라와요. 근데 역시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육성을 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나 하지만 이게 북한 주민들을 있잖아요. 세뇌화시키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식대로 편집해서 이제 우리 지도자가 완전 세계적 지도자다, 위대하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북한은 이렇게 선전선동부에서 모든 거 이렇게 만듭니다. 영작과 미술과 음악과 연극 이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한번 올렸는데요. 자,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두려운 자본주의.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적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제일 두려운 게 아버지가 남한 사람이고 남한의 친척들 다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합동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자, 적어도 나는 손을 묶어놓고 앉아 조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음료수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비타민 500이에요. 저기다 일단 뭘 독을 탔는지 하여튼 날 먼저 마시고 정신 얼떨떨하고 뭘 하는가 하고 손을 안 댔어요. 근데 드시라고 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먼저 쭉 마시더라고요. 저건 독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마셨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 주민들은 진짜 철저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도 와서 너무 조사관들이 친절하고 남한 분들이 그렇게 악착한 자본주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친절하니까 전향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남한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시켰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들어왔던 게 남산 지하철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른 탈북민도 같았죠. 지금 남산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 대다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우선 남산 지하철에서 고문을 하고 까꾸로 매다고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해서 비밀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해요. 그래서 지금도 탈북민들이 중국에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빠져나가지 않아서 아직도 중국에서 그냥 신분 없이 돌아가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숫자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33,000명 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원에 가서 가보니까 북한 쪽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은 거의 적고 2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대체로 중국에 와 있던 사람들 오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자, 여기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자, 오니까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식당에도 취직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왜냐하면 식당에 가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장이 어느 날 당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3일 동안 수고했는데 이쁜 아가씨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우리 식당 가게를 다 망치겠어. 수고했어. 돈 줘서 보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메뉴판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르는 말들이니까. 북한에서 모르는 말들 갑자기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 익숙하느라고 처음에는 약 2,000개 단어를 외웠어요. 냉장고에도 써붙이고 심지어 자다가 보려고 천정에도 써붙이고 2,000개를 무조건 외워야 되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인데도 영어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래어라고 하는 뭐 프랑스어하고 영어 섞인 말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아요. 아무튼 근데 이 식당 문화가 음식 문화가 북한에 단출하니까 여기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그 메뉴판을 읽지 못하니까 물티슈 가져오라는데 물티슈 뭔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분들이 또 두 번째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한 분이라니까 남한 사람들이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고요. 아, 빨갱이 새끼 왔구나. 저 새끼는 왜 왔어? 해가지고 자꾸 간격을 두니까 그래서 대체로 탈북민들이 오면 말투가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부당하니까 일부러 취직할 때 당신이 말 이상하네.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말투가 북한어가 비슷해요. 처음에 대체로 그래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북한 분들 도와줘야 되는지 안 도와야 되는지 그런 사연이고, 자, 이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 텐데요. 탈북 할머니 자동차 경비라는 이거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제가 직접 당한 겪은 일인데 북한에서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인 거예요. 배부른 세상이, 배부른 천국인 거예요. 야, 내가 기르수가 아무리 비싸도 브로커 비용 돼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것보다 데려오는 게 낫겠다 해서 할머니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여기 저 명동에 와서 차를 재워놓고 장 보러 갔는데 할머니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원이 금방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신분증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밥 먹으러 다 손주까지 들어가는데 안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졌어. 야, 할머니 안 보인다, 빨리 가라. 차에 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빨리 식사하러 오래요. 그러니까 너희 먼저 식사해라. 나는 자동차 지킬게. 그런 거예요. 북한에는 그거 자동차 지키지 않으면 백미러 떼가고 타야 막 떼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각하고 난 천천히 먹을게. 늙은이 천천히 먹으니까 너희 먼저 먹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또 있어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문화적 차이인데요. 이 엄마하고 아들이 금방 오신 직통생이라고 해요. 중국에 안 걸쳐오신 분들은 좀 문화권이 갑자기 이렇잖아요. 자,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아들이가 금방 왔는데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 게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내릴 때 됐으니까 야, 철이야, 그만 스마트폰 죽이고 내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먼저 죽이고 내리자 했단 말이에요. 예. 끝나는 거 그거 죽인다 그러면 야, 불 끄고 내려라, 불 끄고 나오라 하는 거, 불 죽이고 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끄라는 소리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 택시기사가 가다가 죽이고 내리자, 이거 긴장한 거야. 그다음에 또 가다가 이제 택시 아저씨 좀 내려주세요. 근데 야, 빨리 죽이고 내리자, 또 말한 거예요. 택시기사 빡 세운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실제 있은 일입니다. 예, 북한에는 이렇게 전등을 끈다 하는 게 아니라 전등을 죽인다. 예, 이거 뭐 끄는 걸 죽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같은 언어인데 뭐 알아듣는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이런 얘기 에피소드입니다. 예, 재밌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요. 대한민국 북한보다 얼마나 좋은가 하니까 제일 세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배부른 천국이에요. 예, 노숙자들도 밥을 안 굶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활 수준인가 저보고 물어봐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루 3끼 벌어오는 거예요. 세끼 벌어올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까지 마시고 고기 한 점 먹는다? 완전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 대한민국 노숙자들은 밥은 당연히 먹고 무료급식소에서 소주까지 마시잖아요. 제가 통일방송 기자할 때 취재 나가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저게 인사동 앞에 앉아있는 그 소주는 어떻게 마시죠? 하니까 바닥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 몇 개 깔고 있는데 그 몇 개 갖다 바치면 소주 한 병 값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밥에 소주 한 병 마시면 북한의 중산층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밖에 나가 얘기하면 북한 주민 탈북민한테 사실 욕 먹어요. 북한을 자꾸 욕한다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대다수 주민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선 먹을 것이 흔하니까 배부른 천국입니다. 예. 두 번째가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 천국.
세 번째가 여성들이 천국입니다. 북한에서는요,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누라 치고 받고 매 맞아도 누구 하나 신고를 안 합니다. 그건 집안일이니까 왜 상관 안 하나 이래요. 만약에 피 터지게 싸우다 칼까지 들 때는 인민반장한테 신고가 들어가서 인민반장이, 그건 전화도 잘 없으니까 때에 가서 담당 보안원이 경찰에 와요. 그러면 하고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집안 싸움인데 너들이 해결하라고 갚으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이게,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여성들이 잘못 터치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성들이 굉장히,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약자가 보호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천국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 달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북한에서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대한민국은 전체 학생 수의 70%가 대학에 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시험 쳐서 합격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체 학생 수의 10%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추천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교 당 조직에 추천서가 있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라요? 첫째 기준은 뭘까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에 대한 충실성이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북한에도 교환학생 있는가? 있을까요? 교환학생. 북한 주민들은 안 되고요. 특수하게 김일성 종합대학, 넘버 김책 종합대학 이런 데는 요즘에 교환학생을 만들었더라고요. 중국 쪽에만.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에 가는 걸 좀 만들게 했어요. 근데 대다수는 교환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면 대학에 노동당 간부 징표가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만 되면 굉장히 쉽게 살잖아요. 뇌물도 받아먹고 한데 그 간부가 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한국도 군대 갔다 와야 뭘 시키잖아요. 두 번째는 대학을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조직에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신성부 좋아야 되죠. 간부 하려면. 그러니까 북한도 대학에 나와야 되고 군대 나갔다 와야 간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문이 또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자, 우리 전문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단과대학인데, 저도 단과대학을 전기 무선통신, IT 단과대학을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과대학, 지질대학을 또 나왔는데, 여기는 북한에서 단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문대라 하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지금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북한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건데요. 자, 이렇게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표. 자, 이게 조사라는 거는 우리 말하는 한국사, 자기들이 조선이라 하니까 조선 역사. 그러면 여기 세사, 세계사. 여기는 뭐라 하죠? 여기도 세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으네요, 이거는. 이거는 친혁, 김정일의,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혁명역사, 친혁. 위혁은 그 할아버지 혁명역사. 이런 것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월드컵에 옛날에 월드컵에 제가 월드컵에 옛날에 4강 했을 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 보는데 왜 4등이 찾지 못해, 4등을. 한국이 4등 했는데 그거 안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알려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폐쇄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이 남한 출신이라는 것도 공개 안 했댔어요, 한동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성이 대통령 한다는 사실을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넉 달 만에 노동신문에 실었어요. 자, 교회와 절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봉수교회, 대한민국이 지어준 봉수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노동당원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태영공사 말에 하면 진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진짜 찬송을 부르고 그날에는 주민들도 그 옆에 돌아간다잖아요. 아무튼 성경은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존재합니다. 절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고요. 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노스 코리아, 북한. 이쪽에 한국인데 어느 쪽 갈까요? 당연히 문화가 바뀌죠. 요즘에 그 탈북민들이 북한하고 이렇게 다 통화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쌀값이 얼마고 카톡 통해 다 통화하고 있고, 지금 옛날에 실향민들은 참 안타깝죠. 소식도 못 들어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보시라고 영상까지 남기는데, 제2세대 실향민들은, 탈북민들은 이렇게 카톡 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고 북한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본인이 세뇌화된 것이 빠져나와서 오겠다 하면 데려오기도 해요. 비싼 돈을 줘야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드려야 데려오고요. 아무튼 이렇게 옛날하고 달리고
예. 이거 보면 대한민국 물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쌀값, 북한은 쌀값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김정은 시대 했던 저 여명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기하니까 이 30층짜리 아파트에 하루에 3번 전기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만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걸 몰랐죠? 에너지 사정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게 희한하게 붙이면 우리하고 비슷하네 하지만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철근을 넣지 않고 집을 지어서 이게 수해 복구 때 절반이 뭉텅 나가버리고, 그리고 인해전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논문 쓴 중에 일부러 개인 투자해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되고 있다. 위성으로 제가 위성 판독에서 증명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무역 회사까지 진출했고 위탁 사업소, 자본주의 돼버린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내. 그러면 내 집을 30평짜리 좋은 데 지어줄게 해서 위탁 사업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총리 내각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특수경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런 것들. 자, 북한은 쉽게 말해서 폐쇄된 국가다.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퉁소평이 그랬잖아요. 모기장 여러 그 시장이 그랬어요. 소평동지 이렇게 자본주의 받아들이면 우리 청년들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문 열어보라. 열면 먼지도 들어오고 가끔 모기도 들어오지만 시원한 바람이 더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여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지 제2 등소평이 됐으면 좋겠어요.